예, 이번에는 일반 심판 절차의 세 번째 주제인 심판 대상의 확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심판 대상을 확정 짓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그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들어왔을 때 정확하게 심판 대상이 확정되어야만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헌이라고 다투는가에 관한 겁니다. 또 그것이 확정되어야만 심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어떤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그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심판 대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심판 대상의 확정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게 확정되지 않으면은 심리 자체가 시작될 수가 없는 거고요. 재판 자체가. 또 결론이 나더라도 그 효력이 분명해지지 않는 거죠. 효력의 범위가. 자, 그래서 원칙은 헌가나 헌바 사건, 아까 위헌법률심판 헌가 사건, 헌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 사건, 이 헌가나 헌바는 성격이 기본적으로 유사합니다. 알다시피 이제 헌가는 구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당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돼서 당해 재판부가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적용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은 것입니다. 헌바는 당해 재판부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헌 제청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해보니까 위헌의 의심이 없다, 합헌이다 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 위헌 제청 신청을 기각하거나 또는 각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은. 그럴 때 기각이나 각하가 결정을 내리면은 당해 당사자는 그럼 내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물어보겠다 라고 해서 헌바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자, 이럴 때 헌가나 헌바나 모두 심판 대상은 기본적으로 법률 조항입니다. 법률 전체를 위헌 제청하는 경우는 없고요. 주로 이제 당해 재판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어떤 법률 조항을 이제 심판 대상으로 삼아서 위헌 여부를 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법률 조항만을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만이라는 표현을 좀 한정적으로 썼는데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헌가나 헌바 사건에서는 시행령, 하위규범인 시행령이나 또는 부령이나 등의 명령과 규칙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헌가나 헌바의 심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심판 대상 적격이 없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적법 요건을 따질 때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헌법 107조 제1항을 보면요. 이거는 단순한 헌법재판소법에 있는 법률상의 적법 요건이 아닙니다. 소송 요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헌법상의 소송 요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헌법 107조 제1항을 보면은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재판의 전제라는 말은 당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라는 뜻입니다. 당해 재판을 해결하는데 전제가 되는 법규범이 있는 거죠. 당해 재판에 적용되는 법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서 법률만이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을 수 있다. 그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서, 이걸 이제 제청이라고 표현합니다. 위헌 여부를 묻는 걸 제청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제청해서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을 심판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이 많은 경우에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면 문제를 낼 때 함정에 많이 빠뜨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시행령도 함께 살짝 집어넣어서 헌가나 헌바 사건에서 이것을 이제 심판 대상 적격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걸러내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거기에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헌마의 경우에는 아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사건에서는 통상 당연히 청구인이 청구 취지를 적게 되고 청구 취지에 어떠한 법률 조항이나 어떠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특정을 하게 됩니다. 특정을 하고 그 공권력 행사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이제 주장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 청구 취지를 그렇게 적게 되는데 청구 취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낼 때 주문에 담기는 겁니다. 주문에 담기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그 청구 취지 안에 당연히 이제 청구인이 뭐 어떤 공권력의 행사를 다투는지를 특정을 해야 되죠. 그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심판 대상은. 다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당 청구인이 묻지도 않는 것을 어떨 때는 직권으로 심판 대상을 확장을 하거나 또는 심지어 변경을 합니다. 이런 점이 조금은 재판으로서의 성격을 로부터는 좀 이탈해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요. 상당히 직권주의가 강합니다. 헌법재판에서는. 헌마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의 기본권 구제,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인데도 헌법재판소가 직권주의를 상당히 넓게 채택하고 있습니다. 헌나 사건의 탄핵 심판은 또 심판 대상이 약간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헌법 65조 제1항이 이제 탄핵 소추 사유를 적어 놓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는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대통령에 관한 탄핵 소추 사유입니다.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에서 심판 대상은 소송물은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가 심판 대상이 됩니다. 이게 두 가지인 셈이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만을 판단해서는 종결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파면 결정을 할 건지 안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실제로 이제 2004 헌나 1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법리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소추 사유에 구속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때 그 의결한 사항, 그러니까 피소추자, 그러니까 탄핵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어떤 행위가 또 어떤 헌법이나 어떤 법률 조항에 위반되는가 하는 것을 소추 사유를 밝히게 되어 있고요. 그 소추 사유에 헌법재판소는 당연히 구속을 받습니다. 따라서 탄핵 소추 사유에 기재되지 않은 소추 사유를 임의로 헌법재판소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이 이제 탄핵 심판에서의 기본적인 판례고요. 그런데 탄핵 소추 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 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이제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밝혔습니다. 이야기는 대통령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탄핵이 됐을 때, 탄핵 소추가 됐을 때, 그때 대통령이 어떤 헌법이나 법률을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헌법재판소는 소추 의결서의 구속을 안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대통령의 어떤 행위가 어느 헌법조항에 또는 어떤 법률을 위반했는지는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 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법리는 상당히 헌법재판소가 너무 나간 것이다. 그러니까 적용법조, 탄핵사유를 나타내는 적용법조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나친 것 아닌가.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형사재판에서도 적용법조를 변경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공소장에 표기된 적용법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 적용법조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탄핵 소추위원이 소추 의결서에 적시된 그런 적용법조, 헌법조항이든 법률이든 그게 구속을 받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은 의아한 법리 아닌가 의문이 됩니다. 의문이 갑니다. 어쨌든 여기 이제 헌가헌바헌마 헌나 사건의 심판 대상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 다음에는 헌법재판소가 특히 이 심판 대상의 확정과 관련해서 꽤 직권적으로 심판 대상을 늘리기도 하고 또는 줄이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여기 소개를 해놨는데, 심판 대상을 축소하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놨고요. 그 다음에 심판 대상을 확장하는, 헌법재판소가 독자적으로 확장하는 사례를 하나 몇 개 소개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 대상을 변경하는 사례를 소개를 해놨습니다. 이 하나를 다 지금 보려고 하니까 조금은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조금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심판 대상을 축소하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이해는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장 그러니까 이제 각 동에 주민센터에 동장이 있죠. 그 관리자인 동장의 신분은 지금 현재로도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신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 보장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바 사건으로 당사자 본인들이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청구인들은 그 심판 청구서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여기 이제 관련 규정이 지방공무원법인데요. 거기에 2조 공무원의 구분이 있고 3항이 이제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 관한 별정직 공무원에 관한 2호가 별정직 공무원에 관한 것이고, 나아목에 보면은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이제 업장, 면장, 동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심판 대상이 되는 것은 동장들이 다투는 거니까 당연히 업장이나 면장은 이 사건과 전혀 심판 청구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 청구서에서 이런 업장과 면장도 함께 포함되는 나를 그냥 전체를 이렇게 심판 대상으로 삼아서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헌법재판소는 여기 업장 면장은 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이고 지금 청구인이 동장이니까 동장에 한정해서 판단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런 취지에서 심판 대상을 청구인이 청구서에서 적은 것보다 좀 축소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문에 보면 그래서 이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중 동장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동장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좁히는 겁니다. 사실은 청구서가 잘못된 거죠.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런 취지로 아마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축소를 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다른 케이스도 그런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생략하고요. 심판 대상을 이제 헌법재판소가 확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동일 심사 척도가 적용되는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재청 법원이 조문 전체를 위헌 재청을 하고 그때 그 조문 전체에 같은 심사적도가 적용될 경우에 그 조문 전체에 대해서 심판 대상을 확장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야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보면 뭐 간단합니다. 간세법 위반 사건으로 이제 걸린 행사재판 사건입니다. 행사재판이 당해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간세법 그 관련 그 적용법 조항에 182조 제2항에 보면은 예비범과 미수범을 두 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사자는 지금 그 당해 사건의 당사자 피고인은 미수범입니다. 근데 이제 법원이 예비범도 함께 포함된 조항을 전체로 그냥 2항을 위헌 제청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은 당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은 미수범에 관한 조항입니다. 미수범에 관한 법률 조항이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그래서 예비범에 관한 이 조항은 실제로는 당해 형사재판하고는 전혀 무관한 조항입니다. 그 당해 재판에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청법원이 이 전체를 위헌 제청을 하고 이 조문 전체에 대해서 예비범이나 미수범 모두에 대해서 같은 심사 척도가 적용된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예비범도 함께 미수범 이 조항과 함께 더불어서 심판 대상으로 삼았던 겁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인데요. 헌재가 너무 친절하고 물론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한 이유는 어차피 미수범이 예를 들면 위헌 결정이 나면은 동일한 심사 법리가 적용되어야 될 예비범도 함께 위헌 선언을 해서 효력을 상실시켜 주는 것이 소송 경제적으로나 또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좋은 거 아니냐 뭐 그런 배경이 깔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당해 행사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도 아닌 것까지도 이렇게 확장을 하는 것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 대상을 헌재가 확장하는 경우로 체계적으로 밀접 불가분한 경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체계적으로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경우 이것도 이해는 됩니다. 충분히 이 중국 동포 법적 지위 차별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설명을 하려면은 이 사건의 내용을 조금은 먼저 소개를 해야 되는 사실관계를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은 사실은 1997년 김대중 정부 들었을 때 막 이제 IMF가 터지고 당시에는 국내에 달러도 부족하고 그래서 해외 동포로부터 특히 이제 이때 해외 동포는 미주 동포입니다. 미주 동포가 이제 기본적으로 달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달러를 쉽게 국내에 들어오게 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출입국에 관한 법적 지위를 정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쉽게 그러니까 출입하고 또 입국하는 거죠. 그리고 국내에서의 경제 활동을 큰 제한 없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이제 당시 IMF 상황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누가 다투었냐 하면은 중국 동포가 다툰 겁니다. 왜 같은 동포인데 미주 동포에게만 그런 법적 지위를 인정해주고 우리에게는 인정해주지 않느냐라고 다투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건입니다. 이럴 때 지금 이제 심판 대상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심판 대상을 뭐로 잡을 거냐? 실제로 이거는 헌마 사건이죠. 헌마 사건이니까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주장한 겁니다. 그게 중국 동포들이 차별을 받았다는 이유로 평등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중국 동포들이 그 헌법상의 평등권의 그 보호 주체가 되는가?
라고 하는 건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그 점은 생략하고요. 어쨌든 그 전제하에, 그러니까 평등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전제하에 재외동포법 2조 2호를 심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재외동포 2조 2호. 여기 잠깐 보면 2조 2호는 2조 2호의 내용은 뭐냐면 재외동포에 관한 개념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애국 국적을 취득한 자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고 개념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이제 대통령령에게 위임을 해놓은 거죠. 그랬더니 대통령령에서는 재외동포법 시행령 2조 여기 2조 3조 2호입니다. 3조 2호에는 이런 재외동포 중에도 이 법에 적용을 받는 재외동포를 미주동포로 제한한 겁니다. 여기 표현은 이제 정부 수립 이전 이주동포를, 이게 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에 이주한 중국으로 가거나 당시에 이제 일제의 침탈을 피해서 러시아로 소련으로 러시아죠. 당시에 러시아로 가거나 또는 중국으로 이주한 동포들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이 시행령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 동포가 차별을 받게 되는 것은 법률 조항이 아니라, 법률 조항도 물론 당연히 그 근거가 됐으니까요. 법률 조항에 근거해서 시행령으로 그렇게 정해졌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동포를 차별하고 있는 것은 법률뿐만 아니라 시행령도 함께 결부되어야만 심판 대상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청구인은 법률 조항만, 이 조항만 문제 삼았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중국 동포를 배제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행령 조항도 함께 심판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헌법재판소는 6대3으로 이걸 위헌 결정,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주문에 보면은 시행령을 포함시킨 거죠. 시행령 제3조는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언제를 시한으로 해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계속 적용 명령의 헌법 불합치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 청구인이 심판 대상으로 청구 취지에서 삼았던 이 법률 조항만으로는 완전하지가 않고, 그 법률 조항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을 함께 심판 대상으로 삼아줘야 완전한 판단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헌법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을 확장을 합니다. 이것도 나름대로는 이해가 가는 그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호주제 사건에서도 유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약간 조금 왜 이렇게까지 헌법재판소 확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예를 들면 지금 호주제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가 사건입니다.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실제로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당의 사건들이 있으니까요. 그 당의 일반 법원에서 민사재판에서의 당의 재판의 적용 법률 조항은 다른 것이었는데, 여기 민법 제826조 제3항 내용이 뭐냐면 처가 남편의 가에 입적을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거는 당의 사건에서 다투어진 법률 조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지금 위헌 제청한 당의 재판에 적용되는 778조나 789조와 밀접한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호주제라고 하는 호주제의 위헌 여부라고 하는 중요한 헌법 문제를 보다 완전하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위헌 제청되지 않았지만 민법 826조 제3항 후단도 함께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마 소송 경제적으로나 또는 뭐 권리구제 차원에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판 대상을 확장을 하고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를 함께 내립니다. 이 경우도 이건 저는 이게 과연 적절했는가 하는 것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했었어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까 우리 특히 이제 헌가 사건에서의 당해 재판의 전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헌가 사건의 경우에 아까 우리 107조 107조 1항에 재판의 전제성을 헌법상의 적법 요건으로 해놨습니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죄 여부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률이. 그 다음에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그러니까 당해 재판에 적용 법률 조항인 경우에 한해서만 법원은 제청할 수 있습니다. 또 따라서 헌법재판소도 그 제청된 법률 조항에 한정해서 심판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헌법 107조가 요구하는 바고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위헌 제청의 범위를 법원이 어느 범위까지 위헌 제청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했고 또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관장의 범위도 헌법재판의 범위도 거기에 제한됩니다. 위헌 제청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헌법이 결국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근한 질서를 정해놓은 것인데 이것을 너무 쉽게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비판이 가능합니다. 예,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또 심판 대상을 확정하는 게 당해 사건을 고려하여 이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만은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바가 아니고 국적취득 부계 혈통주의 사건인데 국적취득 부계 혈통주의 사건은 다른 기회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 양계 혈통주의, 그러니까 97년에 국적법이 이제 변경이 됩니다. 97년 12월에 변경되기 전에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혈통주의인데 혈통주의 중에서도 우리는 부계 혈통주의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국인이면은 그 아이는 그 자식은 국적을 취득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어머니가 한국인이고 아버지가 외국인인 때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97년 12월까지의 97년도까지의 국적법의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국적법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어서 그 이후로는 부모 양계 혈통주의로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개정법에서 부칙조항에서 이제 그러면 개정되기 이전 모든 법은 시행일 이후로 발생한 행위나 사태에 적용되는 겁니다. 시행일 이전의 행위나 사건에 대해서는 법이라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법을 개정하면서 입법자가 그러면은 시행일 이전에 한국인 어머니와 애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국적을 어떻게 부여해 줄 거냐 말 거냐. 이미 정책이 바뀌었고 법률의 정책이 바뀐 상태에서 그 전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아이들에게 이제 바뀐 정책에 따라서 국적을 부여해 주자는 취지에서 이제 경과 규정을 둡니다. 그 개정법의 부칙조항에서 이게 이제 경과 규정인데요. 그래서 이런 경과 규정의 내용에 신법 시행 이전 10년 동안에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하여 출생한 자에 대해서만 국적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했습니다.
이럴 때 이제 사실은 이 사건은 헌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헌가 사건이니까 재판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은 행정소송이었는데요. 행정소송에서 이제 당의 법조항은 97년의 개정법이 아니고 개정되기 이전의 구법입니다. 구법이 심판 대상 조항이었습니다. 당의 사건의 재판에 전대가 되는 조항이었는데 개정법이 되면서 이제 그 부칙 조항은 사실은 이제 심판 대상 조항과 관계가 없는 조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부칙 조항을 심판 대상으로 함께 포함시켜서 부칙 조항도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취지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냅니다. 이게 이제 국적 취득 부기 혈통주의 사건인데 사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이해가 더 쉬울 것 같긴 합니다만은 여기서 심판 대상 확정과 관련해서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심판 대상의 변경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심판 대상을 헌법재판소가 임의로 직권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적절한지는 의문입니다. 이 하천제외지, 하천제외지는 제외라는 것은 둑입니다. 둑, 제방 밖에 있는 하천에 인접해 있는 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천제외지를 국유화하는 법률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사실은 심판 대상을 잘못 잡은 거죠. 심판 대상을 잘못 잡아서 청구를 했는데 법원도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기각을 해버렸으니까 그 점을 적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기각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당사자가 헌바 사건으로 헌법소원 청구를 한 경우인데 헌법재판소가 보니까 지금 청구인이 주장하는 그 청구 취지에 비추어 보면은 국유화시킨 조항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다시 말해서 그 이연 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법률 조항은 제외지를 둑 밖에 있는 땅을 하천구역에 편입시키고 있는 그 조항자 이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하천구역을 포함해서 하천을 국유로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3조가 제2조가 아니라 제3조가 오히려 지금 청구 취지에 비추어 보면은 이것을 다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친절하게 동법 제3조를 심판 대상으로 변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물론 결론은 합헌 났습니다만은 이런 경우에까지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이 잘못 잡은 심판 대상까지도 스스로 친절하게 변경을 해서 판단을 해주는 것이 과연 재판인가? 직권주의가 너무 강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확장이 이야기했고요.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이 논점과 이 주제와 관련해서의 요지는 심판 대상을 확정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무에서도 그렇고 또 공부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수험 목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제 직권으로 심판 대상을 축소하거나 또는 확장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그런 사례를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근데 실제로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논점은 그렇게 의미있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정작에 중요한 문제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심판 대상을 어떻게 확정 지을 거냐 하는 겁니다. 이 이슈가 대단히 중요한 논점인데요. 심판 대상을 정확하게 확정 짓는 것이 심판 대상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필요한 문제입니다.